안녕하십니까.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정영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제1차 교권앤 교육법 포럼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정서적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자리는 교육법 입법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 개회사를 해주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난 회장님은 교육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와 교육법 발전을 위해서 힘써오신 분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덕난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교권 앤 교육법 포럼, 이 교권과 이 교권 보호와 그리고 교육법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교육법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그 사이에 이 N은 가교, 다리 역할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럼이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고요. 함께 준비를 하면서 대한초등교사협회 이제 임원분들 그리고 특히 김학희 회장님 함께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맡아보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님께서는 EBS 대토론의 생방송 토론자 진행자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요. 정말 수많은 강연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발표자로 모신 지산 변호사님은 교권 분야의 변호사로 7년 이상을 지금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권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오늘 이 자리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님이신 김학휘 회장님의 대표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학휘 회장님께서는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그리고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며 오늘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가장 큰 노력을 해주신 분입니다. 김학휘 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대표 김학희입니다. 먼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입법 활동을 위한 교육법 포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뜻깊은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위해 정말 노력해 주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과 교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포럼의 진짜 사회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교권앤 교육법 포럼의 사회를 맡아주실 박남기 교수님은 광주교대 총장직을 역임하셨고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대한교육법학회와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교권 앤 교육법 포럼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90분 정도고요. 오늘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발제자가 있고 이 발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전체 종합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권법이 통과가 됐지만 현실 속에서는 교사들이 잘 체감을 못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법과 또 현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판례까지 또 들어서 함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연사입니다. 지금 그 주제는 정서적 아동 학대의 모호성과 교권 보호에 대한 것이고요. 이 강연을 맡아주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님은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관으로 계시고요. 또 교육부 교원역량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학부모 정책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덕난 법학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첫 번째로 좀 잡을 거냐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그 정서적 아동학대 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네, 요거 자료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게 좀 너무 모호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좀 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오늘 목차로는 뭐 이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우리 포럼의 특성을 정말 실시간 토크쇼 방식에 잘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은 초반에 발표 시간은 짧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좀 질의응답들을 많이 좀 올려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3년과 24년 우리 교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아파하셨죠. 아마 온 국민이 다 아파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권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 이거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거 정말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앞에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에 몇 장의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2023년 작년 이제 서희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저희 대한교육법학회에서 교육부하고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이 같이 해가지고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교원들에게 있어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이런 권한들을 좀 더 강화하자.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면책이라고 선언적으로라도 좀 규정을 해주자. 이런 입법 발의나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날 당일날 반대 성명을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그러다가 안타까운 서희초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정말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 다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한교육법학회가 함께 해서 대안들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거리로 다 나가서 광화문, 국회 앞 정말 뜨거운 여름과 그리고 이제 가을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온 국민이 성원을 함께 해주시고 하셔서 결국은 교권보호 4법과 그 다음에 2023년 12월에 이제 법무부 소관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이 개정이 돼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니까 2024년 들어와서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고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정말 수십만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는데 과연 얼마나 변했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아직 멀었다.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2024년에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80%가 오늘의 주제인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교사 5명 중에 4명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여전히 걱정이 돼서 제대로 교직 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 느끼시죠? 자, 그럼 이제 교권의 현실, 진단, 그리고 개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자, 이제 이 부분인데 정말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에 신체 정서 방임 등 일부 금지 행위를 적용 예외하도록 하는 입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반대 심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초단기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현장에서는 앞에 설문조사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복지법을 이제 개정해달라.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이거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목소리가 중요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에게 교권보호법이 개정됐다 그러는데 뭐가 개정됐는지, 그러면 현실에선 뭐가 달라지는지, 여전히 안 되는 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입법이라든가 정책을 해나가야 될 건 뭔지 이거를 좀 가르쳐줘라. 좀 공부 좀 하자. 그런데 아쉽게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 선생님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포럼에서라도 일단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제 포럼에서 활성화를 좀 시켜서 앞으로 교육감들도 나서서 이런 거 자꾸 해주게 하고 정말 전문가들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연수 많이 해주고, 그리고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이제 예비교사들에게 교직 과목의 필수 과목으로 좀 넣어서 정말 좀 제대로 가르쳐 주자. 그래서 교직 수행에 필요한 리걸 마인드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부할 기회를 좀 주자 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권보호법 중에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도 짧고요. 아동학대 조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권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교권 개념이 뭘까요? 교권의 의미. 교권의 개념에는 이 3가지 자료에 제시해드린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교육권입니다. 즉 공교육에 관한 법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돼서 교원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입니다. 이것이 교원의 교육권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보장을 해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원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면 그 수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피해는 누구에게 가요? 선생님에게 가는 건 당연하고 학생들에게도 갑니다.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교원의 교육권 이거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교권보호법 그러는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도대체 5법이라 그러는데 5개인 건 알겠는데 뭐냐? 그래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교원지휘법. 그리고 이제 4개는 알겠는데 그럼 5개는 뭡니까? 5번째는 법무부 소관의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해서 5개 교권보호 5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권보호 5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만 몇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동안 학부모 그러면 학부모는 어떤 존재였어요? 학생을 대신해서 또 학생을 편에서 자기 자식의 편에 서서 뭔가 역할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컸던 거죠. 교육기본법에도 학부모는 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의견을 학교는 존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게 교권보호법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기본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악성민원. 우리 선생님들 악성민원 굉장히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것에 관한 근거를 만들었다. 3번째, 제일 중요하고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로부터 교권을 좀 제대로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관련된 법도 주로 여기에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휘법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피해 교원의 보호와 회복, 또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자 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지도 고시까지도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그러면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 행동을 벌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치매 학생 분리를 해야 되겠다. 분리하려고 그러면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행동을 그렇게 일으켰을까요? 강제 분리를 하려고 하면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따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제 분리, 선생님 혼자 강제 분리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법령 가지고는 분쟁 소지가 있다. 이 부분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권보호법 중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 오늘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이 어떤 게 개정이 됐고 그 입법 영향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이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여기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에 이제 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 신체적, 정서적, 유기 방임 위반이죠. 그런데 여전히 아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서적 학대 이거 계속 신고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제대로 아이들 가르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역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을 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는 그럼 아동학대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러면 교육감 의견 요거를 지자체장하고 사법경찰관하고 검사가 참고하도록 해놨습니다. 참고, 그게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 그런데 효과는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원지휘법에서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교권 침해로 보겠다 하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나 언제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될지 몰라, 신고만으로도 이런 위협에 많이 시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직위해제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청이 이 조항 개정된 이후로 직위해제 처분은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효과가 좀 나타난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교육감 의견 제출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대략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에 약 한 4분의 3 정도는 교육감이 살펴보니까 요거 정당한 교육활동이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한 거죠. 그래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입건 전에 종결한 게 23%, 그리고 불기소 처분한 게 62.7%. 그래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86.3%가 이제 종결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벗어나는 거죠. 이건 이제 9개월간 조사한 것도 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해 보면 교육감의 의견 제출권, 일단 이거는 상당한 정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안 처리에 기여를 했다. 교원단체나 노조에서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사항이 그거예요. 아까 교육감이 의견 제출한 건이 전체 중에 4건 중에 3건이라고 그랬죠. 4건 중에 한 건은 교육감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정당한 교육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아동학대에 해당될지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여전히 4분의 3 정도, 아니 4분의 1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를 신고 자체를 막아주세요, 이런 요구를 우리 선생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고 자체를 막는 거는 아직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려운 상황이다. 4건 중에 한 건은 실제로 아동학대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고 자체는 막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거냐, 요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향이겠죠. 자, 정서적 아동학대 요거 개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원 노조와 교원 단체 등에서도 개선 요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너무 모호합니다. 이게 모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호하다는 얘기는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사람을. 이것도 혹시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혹시 나중에 신고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처벌을 하는 법이, 국민의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법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무고성 신고를 남발하는 자를 처벌해달라, 이런 요구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 아동학대 개선에 관한 이제 입법이 요구가 되니까 제22대 국회,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 말에 출범을 했죠. 사실상 이제 6월부터 해서 6, 7, 8, 9 그리고 이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입법 논의,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바로바로 좀 입법이 지금 이제 그 법률안이 발의가 좀 돼 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정성국 의원안에 보면 발의가 돼 있고요. 6월 7일이니까 국회 개원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동학대 정의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제외를 하자 하는 걸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이거 이제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재정립을 할 거냐. 그래서 법에서 열거를 좀 한 거예요. 폭언, 욕설, 비방 등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에서 열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해석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어떤 입장일까요? 보건복지부는 교원이라고 하는 특정 직군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합니다. 반대 입장이죠. 그런데 잘 따져보면 완전 반대는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가 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 판시한 거를 가지고 폭언과 위협, 이거를 예시하면 어떠냐,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찬성 입장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그렇지만 뭔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은 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희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을 백승하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죠. 7월 5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해서 사회 통념상 반하지 않는 교육 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육감하고 교육청 측면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사관을 배치하자. 지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실시가 돼서 배치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교육활동 보호 조사관도 좀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까지도 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양당의 아동복지법 개정 입장,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 부분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작년 교권보 4법 5법 할 때처럼 적극적으로 좀 협력도 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양당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뭔가 힘도 좀 주고, 그리고 응원도 좀 하고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 사항인데,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이 학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간혹 발의가 됩니다. 지금 최보윤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해 직접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를 정의해서 아동학대 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나중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어떻게 신고 접수가 들어간다든가 어떤 조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여기에 연결될 가능성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도 우리가 교육부나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관의 법률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내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이나 이처럼 타부처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을 제대로 안 냈던 거예요. 이게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큰 교권 침해 활동, 교권 침해 행위로 이어질지 예측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타부처 소관의 법률에 대해서도 이 학교와 교원의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필요한 의견을 적시에 제출해야 되겠다. 자, 이제 끝으로 그 향후의 과제 몇 가지 제시해드리고 제 발표는 좀 우선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시에 정서적 학대 행위 이거를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열거를 좀 해야 됩니다. 예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은 누가 정할 거냐?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것을 고시하도록 하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생활지도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함부로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면 안 되고 신고 접수를 받는 지자체나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따져봐야지 무조건 교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좀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배치하는 교원지휘법 개정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또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때 이거 법률상의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 이 부분을 교직 과정에 교직 소양 과목에 필수 과목으로 좀 꼭 넣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단계에서 정말 교직 수행과 학생 학부모 대응에 대한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오늘 제 모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덕난 회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특히 많이 전략을 해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셨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정서학대 조항을 좀 명확히 하려는 시도 아마 이건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미 이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예전부터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제외하겠다 그랬는데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는 결국은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규정으로 정해 놔도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재판 과정에 이미 상당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무죄가 되더라도 너무 고통이 크단 말이죠.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찌 해결할 거냐인데 지금 또 여기 법안 중에 사회통념상 반하지 않는 교육과 지도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결국은 학부모가 고소를 하면 또 재판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교사들이 조금은 그러한 무분별한 소송에서 그 소진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지금 본 질문들의 대부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신 제안 중에서 타부처 소관 법률에 대해서도 교육계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시해야 된다 할지 아니면은 이 지금 교사들이 생활을 할 때 그동안에는 법과 무관하게 교육 활동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한 것이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주셔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교육계가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드렸던 이 정당한 생활지도 혹은 사회통념상 반하지 않는 교육과 지도행위 제외 이것이 결국은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으로 가고 교사는 그 사이에 고통을 받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지금 들어온 질문들이 주로 그런 내용이 많네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번에 교권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제 시작이 좀 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계기들이 좀 마련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뭔가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이제 좀 규명이 되려면 이게 판례가 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판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얼마나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신고나 뭐 고소나 이렇게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수년간 뭐 십수년간 이렇게 쌓여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교육감 의견 제출권이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수백 건이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교육감 의견 제출에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이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겠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더라. 이런 게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잘 분석을 해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모호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이거 지금 저는 이거 분석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벌써 수백 건 쌓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잖아요. 아까 그 발표 드린 거에서 전체 교육감이 의견 제출한 것과 아닌 거. 그 다음에 교육감이 의견 제출한 것 중에 이제 86%는 받아들여졌는데 나머지는 이제 사법기관이 계속해서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기소라든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들은 왜 그렇게 들어갔는가? 양쪽의 판단 기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이 부분의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 이거 연구 영역도 해야 되고요. 교육부 교육청이 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거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은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이제 다음 발표자이시긴 한데 미리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지산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교권 변호사로 계신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발제자이십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것은 뭐 일반 공무원도 그러하고 또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내더라도 우리가 직접 당사자들이 다툼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했는데 내가 이런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내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에서 대리인 양쪽 변호 나와가지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아니면 보험료로 뜻이 교육청에서 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할 때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지금 교육청이 근무해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하는 것 같은가요? 네, 저희 총장님, 이제 사회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문제는 사실 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고민됐던 부분입니다. 저희 안전적인 직무행위로서 누가 이익을 볼까요? 사용자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히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교원이 마음껏 자유롭게 그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은 결국 그 업무를 마지못해 누군가 하게 되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 우리 국가적이고 또 우리 지역 좀 안정적으로 직무행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직무행위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사용자도 이익을 보게 되고요. 사실 공평의 관점에서 봐도 교원의 직무행위로서 손해도 사용자가 분담해야지 가지면서도 손해 발생한 거는 사용자는 나 몰라라 교사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게 된다면 둘 다 그 사용자에게도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것을 이미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유독 교원에게는 이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차제에 그 각 지역의 교직 단체 대표들께서는 교육감에게 요청을 해서 자꾸 교육 예산 남아돈다고 하는데 이런 데다 좀 인력도 투입하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교육감들이 그런 메시지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죠. 뭔가 학생 학부모한테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청에 민원 제기되면 그럼 일단 담임에서 배제시키고 직위에서 좀 배제시키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감들이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 건데 그렇게 잘 안 하고 너무 학생 학부모 편에 서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불안정하게 만드니까 교원지휘법에다가 다시 한번 명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육감들이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 메시지를 주는 거. 이거 법 바꾸는 것보다도 사실
피부에 와닿기에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시도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내가 책임지겠다. 아까 변호사님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교육감이 사용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인 교육감이 정확하게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선생님들 정말 마음껏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교사들이 취해야 할 예방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다가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주실 수 있는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질문이고요. 아까 드렸던 답하고도 좀 사실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 아동학대 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상세한 매뉴얼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매뉴얼이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법을 다 해석해가지고 그거대로 하는 게 아닌데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가능한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책임이 달라집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보장하진 않았더라도 이 사용자인 이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전에 뭐 아주 직접적인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이런 판례가 있죠. 학청에도 가 있고 했는데요. 교육부에서 징계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줍니다. 이게 소송으로 가죠.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위에서 양쪽 다 상반된 입장을 주는데 그러면 이게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 어깨를 좀 가볍게 하려면 교육부하고 교육감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네,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 제시할 때 우리 지산 변호사님 이게 이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거기에 매뉴얼대로 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아동학대로 간주가 돼버린다 이럴 땐 또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었던 교육 당국이 또 책임을 지는 사태가 발생할 텐데 교육 당국들이 그러한 책임을 조금 덜 느끼면서도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는 뭐 그런 법적인 충분한 뭐 검토를 거치는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사실 현장에서 매뉴얼이 전체 공감대를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것이 왜곡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써놓는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니까 논란이 될 부분은 좀 피해가고. 근데 사실 현장에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은 그 논란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경계선을 달라.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교육기관, 상급기관으로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총장님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작년에 그 교권오법 통과됨과 동시에 교육부에서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좀 논의에 직접 들어가는, 그동안 논의나 이런 분쟁에서 피해왔다면 분쟁 안에 들어가서 이후로는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을지언정 교육부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쪽으로 조금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좀 논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 질문을 통합을 하면 어떤 질문이 또 많냐면 결국은 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학부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랄지 여러 가지 또 그 과정에서 학부모가 일으키는 교권 침해랄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은 그 갈등을 줄이면서 또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서도 좀 더 잘 교사들이 대처할 수 있을지, 교사 개인의 차원도 있지만 이러한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나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 줄 수는 없을지,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선생님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정책과 입법이 저는 좀 앞으로 좀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교권보호법 할 때도 교육기본법에다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또 교원의 정당한 어떤 지도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걸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놓은 취지가 그거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그동안은 학교에 가서 내 자식을 위해서만 뭔가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학부모가 공동체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주 정상적인 학부모라는 거를 저한테 좀 확인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좀 도움도 드릴 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건 괜찮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방송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교육활동 침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상당수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건 오히려 본인이 학교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장을 받고 나서 그 학부모님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만약에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제가 좋은 제안 드렸죠? 그러면 좋아하시겠나요? 그 학부모님들이? 다들 저 사람 뭐야? 왜 나한테? 왜 내 일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 내가 지는 건데?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이 일단 전반적으로 상당한 부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도움되는 거 맞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거 아이들 교육을 위해 생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한 일이었구나. 이런 거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중등교육법 지금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또 발의가 돼 있는데요. 학부모 교육과 지원을 제대로 잘하는 그런 입법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또 이제 옆에 우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산 변호사님 말씀 네. 듣겠습니다. 지금 질문지를 보니까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잘 해결하는데 소통 방안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악성 민원은 교사가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 악성 민원을 교사들이 어떻게 잘 대응할지를 연구하고 지금 교육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은 악성 민원을 교사가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교사가 악성 민원을 여전히 대응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게 잘 해결될까? 이거는 아직 그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멀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성 민원에 대응이 필요한 소통 방안, 이 연구보다는 교사가 악성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아예 그런 방안으로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오해받지 않을 예방 조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첨언하자면, 사실 아이들은 학부모한테 가서 자기 유리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학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라든지 자기가 불리한 것들은 전혀 빼놓고 자기가 억울했던 거, 이런 것만 학부모한테 얘기를 하게 돼서 사실이 왜곡되는데, 학부모는 또 자녀의 말을 다 믿습니다. 교사의 말보다 자녀의 말을 더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가 엉켜지게 되는데요. 우리 진실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진실이 따로 있고 사실이 따로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정립해주는 이 과정이 사실 문제 해결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 사실관계 때문에 싸우거든요, 양측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 타협, 논의가 아주 지지분이진해지고 점점 사안이 커집니다. 저는 예방적 조치로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생님도 기억이 잘 안 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교무수첩이라든지 메모를 해두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신 정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만 두 분께 답을 요청하고 이제 지산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이 왜 아동학대만 무고죄가 적용이 안 되냐?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계속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무고죄를 강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혹시 제가 네. 말씀드릴까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 잘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현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고죄가 잘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 신고자의 주관적 인식이 나는 그게 진실이었다 믿기만 하면 무고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아, 네, 저는 진실을 믿어서 신고했습니다. 아, 그럼 무고죄 아니에요. 이렇게 끝낸다는 게 현장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교사들이 낭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무고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그것이 진실이었다고 믿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했는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신고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너가 뭘 알고 왜 신고했니? 그 무엇 때문에 신고했니를 살펴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믿었다. 그러면 그게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선생님 표정이 우리 애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그거 보고 신고했다 하면 이 신고가 되는 원인이 선생님 표정이 안 좋았다는 거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 표정을 안 좋았다는 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신고자가 이게 아동학대를 아닐 가능성이 있겠구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데 아직 우리 수사기관과 우리 실무적인 태도는 그냥 무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왜 무엇 때문에 교사를 신고했는지 그 객관적 팩트를 수사를 한 다음에 그 객관적 팩트와 이 확신하게 된 그 관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이것도 무고죄 범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 부분이 좀 간과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교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만약에 교육청이 이제 그런 교사 대상의 어떤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 고소가 됐을 때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준다. 그럴 때 교육청이 동시에 판단해봤더니 이건 무고죄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한쪽으로는 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학부모를 무고죄로 바로 신고할 수가 있나요? 지금 교원지법에서는 그 관할청인 교육감이 그 소속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에 범죄 행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개정 교원지법에서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면이라는 조건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청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요청이 없어도 이런 무고죄도 형사 범죄 행위니까요.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아직 무고죄에 대해서 이런 심층적인 논의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무고죄 고소고발은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더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지산 변호사님을 통해서 실제 판례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우리 지산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권 변호사님은요.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작업을 하고 했고요. 또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도 집필을 했습니다. 또한 교원용 예방교육 영상도 찍어서 탑재해 두었고요. 또 길라잡이 영상 강사를 하고 있고 교육부의 교육감 의견서 개발 및 교육 강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우리 지산 변호사님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산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권 5법 통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과입니다.
제가 7년간 학교와 선생님들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동안 말로만 교권이었다는 걸 제가 체험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떤 법률적인 그런 이런 강의보다는 지금 현황, 이 지금 교권오법 통과 이후에 지금 어떤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타기관이나 교육청 또 학교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이 뭐고 그 취지와 목적대로 이 법이 적용되고 이 사안 해결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타기관에서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교육 현장이 오히려 기존의 관행대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아니 교육기관이 오히려 타 기관보다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권리는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짧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 법적 개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또 정신 건강을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 즉 가능성 있는 경우도 아동학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처럼 들립니까? 몇 프로가 가능성일까요? 뭐 보통은 50%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라 하면. 근데 이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도 달라지고 도대체 몇 퍼센트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 개념에 대해서 판사가 그 개별 사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해서 이게 모호하지 않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판결문 보면서요 굉장히 황당한 판결문도 보게 됐어요. 아동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교사가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예견 가능성이 없는 거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건 참 말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서적 학대 뭐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아동 기분 상해죄. 이렇게도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의 기분에 따라서 이 정서적 발달 저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 행위다. 이런 논의. 여기서부터 우리 논의 배경을 시작합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되면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신고가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도 신고를 해요. 동료, 교사, 또 우리 학교 관리자가 교원을 신고합니다. 왜?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하라고 했다고 해서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교권오법 개정됐는데 바뀌어야 될 부분이겠죠. 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가 살펴보고요. 또 신고 고소되면 신고만으로 불이익을 본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때문에 그렇죠? 신고만으로도 불이익 조치가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교체되고 또 병가나 휴직을 권고당합니다. 병가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휴직하셔야 되겠어요. 왜? 분리하셔야 되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조사 및 수사가요. 2중, 3중으로 이루어져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 사법경찰관, 또 아동학대 사안은 이게 중대범죄라고 해서 꼭 검찰 송치까지 꼭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송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하시죠. 그때부터는 변호사 막 찾아다닙니다. 그 전에 뭐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설마 내가 이게 아동학대로 되겠어 하시다가 검찰 송치됐다는 문자 받으시면 다 변호사 찾아서 달려가시죠. 그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최소 6개월 동안 마음 졸이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무혐의가 나온다 해도 그 보상은 누가 하나요? 아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뿐이 없는 영광이죠. 자, 조치결정은 어떻게 나올까요? 불기소와 아동보호 사건 송치, 기소처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불기소 안에는 기소유예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소유예라는 게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소유예는요. 사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그러니까 재판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 사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공소를 유예한다고 하죠. 기소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는 인정된 겁니다. 또 가정법원 아동보호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이 가정법원을 갔어요. 이건 뭐냐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그렇지만 보호처분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강명, 뭐 아동학대 교육받아라, 뭐 봉사해라, 봉사활동 이런 것들, 상담받아라, 상담위탁 이런 것들을 받고 이거는 법원과 검사의 아동보호 사건 송치의 결정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제가 기소유예와 가정법원 아동보호 사건으로 갔을 때 불이익을 볼게요. 왜? 기소유예와 가정법원 아동보호 사건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투기도 어려워요. 왜?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가려주지만 이 기소유예나 아동보호 사건은 거기서 절차 끝납니다. 이거 법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요. 헌법소관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절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감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억울해도 그냥 기소유예. 그래, 내가 형사처벌 안 받는 걸로 됐다. 이렇게. 근데 제가 불이익 뭐가 발생하는지 4가지 한번 대표적인 거 뽑아왔는데요. 손해배상해줘야 되죠.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거든요. 그럼 상담, 치료, 교육 이런 거 받아야 되죠. 또 가정법원 보호처분 아까 말씀드렸죠. 소속기관의 징계처분. 기소유예도 징계합니다. 아동보호 사건도 징계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신분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또 민사적으로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시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겁니다. 제가 교권옥법 통과 이전에 검사 결정 결과를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 사건 처리 건수가 113건, 그 다음에 기소 건수가 6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건수가 257건인데 이 중에 제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소유예가 불기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교원들이 아동보호 사건이나 기소되거나 또 기소유예로 처분됐는지는 수백 건에 이릅니다. 자, 제가 판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에서도 다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양대 큰 사법기관이 이 문제를 동시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 또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서 저는 비판적으로 한번 이 판결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판결들이 결과적으로는 교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그 지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건 개요는 보시다시피 간략합니다. 수업 중에 이제 잘못한 학생들을 레드카드를 이렇게 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학생들 간의 약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레드카드를 받을 학생들은 자진해서 교실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학급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냐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선생님을 신고했죠. 이 사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정서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 통보서가 송부됐고 또 아동 측에서요 등교를 거부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심각한 충격을 입고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수개월 후에 의사로부터 여러 가지 진단을 받은 거 진단서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해당 경찰청장이 지방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제가 기소유예 처분 말씀드렸죠?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민사상 또 행정상의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피해 사실 요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서를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A는 교사로서 이렇게 신고 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정상 학대 행위가 인정됐다. 그래서 아동 학대 처벌법 위반 행위를 했다. 다만 기소는 유예하겠다.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서가 나온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요 기소유예 얼마나 선생님께서 억울하셨으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겁니다. 왜? 일반 법정에서는 이 기소유예 처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이 가기 힘든 헌법재판소까지 들고 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에서 불복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안 다뤄주는 거를 헌법재판소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이래요.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하는 것만 보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실제로 정서적 발달 저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또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천차만별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 전문가를 교원을 교단에 놓고 그 상황과 그 학생에 맞게 교육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교육행위의 결과가 교육 목적을 갖고 있어도 항상 순기능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학생의 특성이 기인할 영향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과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 교원들을 힘들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구글을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정서적 발달 저해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면서 자, 피아동의 결석이나 야경증 등의 진단이 이런 결과가 선생님으로 인한 것인지, 즉 선생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좀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주제를 보시면 인과관계를 추가로 조사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 이걸 조사를 안 했네 제대로. 그래서 이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즉 인과관계 관점에서 그런 결과가 선생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결과적인 결과를 놓고 나서 선생님 행동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도 있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나 지금 사법기관 모두 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냐면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형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피해 아동 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이고 결과적인 판단이에요. 이런 결과가 선생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따져보고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아동학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과의 중심이 아니라 교육행동의 중심이 놓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활동을 했는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이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결과가 잘못되면 다 선생님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안정적이고 방어적으로밖에 직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을 때가 필요할 때도 있고 굉장히 엄하고 단호하게 이 잘못에 대해 질책할 때도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걔가 잘못될까 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이해되지 않고 고려되지 않고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그 과정 중심, 선생님의 교육활동 중심으로 판단돼야 된다.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선생님께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교육 목적을 가지고 교육 방법을 적합한 교육 방법으로 행했다면 그 결과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으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아동학대는 고의범입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볼 텐데요. 현장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행위와 아동학대 주장이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됐었죠? 선생님, 그 선생님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학생지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동학대잖아요. 아동학대면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선생님은 주눅 들어요. 나는 교사로서 내가 학생생활 지도를 한 것인데 이걸 아동학대라고 하니. 선생님 그런 말 마세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판단해 보니까요. 아동학대입니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을 우리가 작년에 교권오법 개정하면서 이 관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한번 이 법률을 한번 볼까요? 이 법률을 분명하게 한번 보십시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가 중요한 것이지
아동학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가 아닐 때 아동학대 여부를 따지는 거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고요? 아동학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동학대 법리, 아동학대 판례, 기존에 그런 거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법에서 입법적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는 아동학대 법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동학대 판례 그동안 얘기하지 마. 왜? 우리가 입법적으로 결단을 했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는 기존의 아동학대로 사례 판단됐던 것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여부를 가지고 아동학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행위의 정당성을 논해요. 즉 아동학대가 아니어야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법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전에도 아동학대가 아닌 것은 아동학대 아니라고 처리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졌음에도 선생님 그건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논한다면 기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이면 거기서 끝나는 문제인데 그러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한테 맡겼죠? 수사기관과 법원과 법조인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학부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원의 생활 지도 행위가 굉장히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고 굉장히 억울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적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즉 교원의 생활지도의 정당성은 더 이상 형사적으로 논하지 말자.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 논하자. 교육적 관점은 누가 전문가죠? 교원이 전문가입니다. 학부모 아닙니다. 법조인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가 교육 전문가입니다. 교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의료소송, 제가 의료소송 해보면 그 의료소송의 정당성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참고인으로 의사 불러놓고 이 의료행위가 정당합니까?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의사한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육활동의 정당성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판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사와 교원단체와 교육기관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의견 그것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감 의견서로 가져온 겁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 맡겼습니다. 교육적인 것은 판단인 것은 좀 수사기관에 알아서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서 누가 의견을 제출하나요?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법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즉 교육기관에서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교육감 의견서에 무엇이 담겨야 됩니까? 아동학대 여부가 담겨야 됩니까? 아동학대 기존 판례, 사례 판단, 아동학대 법리? 아닙니다. 교육적 판단과 교육적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볼 때, 우리 교육자가 봤을 때 이것은 필요한 교육행위였고 이것은 아동학대 법리를 떠나서 교육 전문가가 한 그 선생님 말을 많이 드러나도록 해당 교육자의 교육적 의견과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감 의견서가 담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육감 의견서가 지금 나간 결과를 보시면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잘 끝난 거 26.2%, 또 불기소 건수 59.4%, 약 86% 정도가 잘 끝났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불기소 건수에는 기소유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감 의견서의 효력은 이 입건 전 종결이라는 수사를 아예 받지 않도록 하는 수사 개시 전 저 종결 건수 저게 중요해요. 26.2%입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육감이 이미 정당 학생생활 지도로 판단했는데 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합니까? 그리고 왜 아동보호 사건도 13건, 또 기소 건수도 7건이나 있었어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로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4% 정도가 기소되거나 아동보호 사건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법에는 참고하도록 돼 있어요. 교육감 의견을.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이것을 참고하는 거예요. 교육감 의견이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로 이렇게 올라왔네. 그래서 그 사건 기록을 편철하고 참고만 하는 거지 기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감 의견이
정당 학생생활 지도로 나왔으면 거기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판단권을 누구한테 주자고 지금 입법적으로 한 겁니까? 교육기관에 주자. 우리 교육자한테 주자. 교육자들이 스스로 볼 때 이게 정당 학생생활 지도 여부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교육 전문가가 의견을 내도록 해서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정당 학생생활 지도면 법에 뭐라고 돼 있죠? 아동학대를 보지 아니한다. 더 이상 아동학대 수사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건전 조서 종결 건수 이게 26%인데 선생님 수사 받으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아예 이 26%를 대폭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14%, 이 기소되거나 아동보호 사건들을 이 14%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는 98% 이상이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 행위면 기소되지 않고 아동보호 사건은 처리되지 않고 기소율은 처리되지 않고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86% 정도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검사나 법원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왜 그거에 우리가 기속돼야 돼? 왜 교사가 또 교육기관이 이건 정당 학생생활 지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무시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원의 정당 학생생활 지도 여부, 이 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육자가 전문가입니다. 교육자가 제일 잘 알아요. 판사도 모릅니다. 교육법 공부 안 했잖아요. 교원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원한테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 법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사의 직무 안정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다음에 형사적 판단, 형사적 심판대에 함부로 교원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들이 교육 전문가고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한 교육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자꾸 형사적으로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 맞겠다는 게 입법적 결단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또 교육적 의견과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풍토, 사회적 풍토, 그다음에 형사적 풍토를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실은 저도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하나는 아동 학대 사안 관련해서 의심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라.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에 대응도 바뀌어야 된다. 아마 이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좀 널리 배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현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내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신고 안 하면 내가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하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될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기소유예, 그 다음에 가정법원 아동보호 사건이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한 불이익, 교사가 겪는 불이익이 아주 크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잘 반영이 되어서 교사들이 보호될 수 있을지 법적으로 혹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또 우리 이덕남 회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항에 따라서 이 정당한 생활 지도를 이제 금지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동학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적 판단이 우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참고가 아니라 정말 의견에 따르도록 법 개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 가능할지 우리 입법조사관이시니까 한번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그게 실현되도록 하려면 어떠한 후속 조치나 교육계의 노력이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떠오른 질문이어서 드리고요. 이따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은 제가 접하게 되면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두 분 먼저 우리 변호사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 여부의 판단을 저는 교원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자 지금 입법적으로는 결단이 있었고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 여부를 자꾸 법조인에게 묻고 또 판례에 묻고 또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묻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교원들이 가져가야 될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학생 생활 지도 여부, 우리 그 판단권을 교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에서 신고 의무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해요. 아, 이거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안 했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만약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 여부면 아동학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 저한테 대묻습니다. 이게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인가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육기관인 학교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보다. 교육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정당 학생 생활 지도 여부는 전문가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법조인들이 자꾸 개입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의견서 우리가 잘 98% 이상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교육감 의견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학대 법리 많이 적어놓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 열심히 적어놓으면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설득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건 더 잘합니다. 아동학대 여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육 생활지도, 우리 교육 전문성이 잘 드러나게끔 교육학적 이론과 교육적 판단, 교원의 판단들을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과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동학대를 다퉈가지고는 입법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지금 현재 아동학대법에 따라서 의심이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든 처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죠? 저희 아동학대 그 신고 의무는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즉 아동학대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 교권오법 통과되면서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들어왔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돼야 될 판단이 교원의 정당 학생생활 지도 여부에 대해서 학교가 판단해 보니 학교장 또 다른 교원 입장에서는 나는 정당 학생생활 지도 행위로서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의견은 다른 이 신고 의무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거든요. 시군구에서요. 그렇죠. 지자체에서요. 지자체에서 왜 신고 안 했습니까 하면 우리는 교육적으로 맞서야 됩니다. 정당 학생생활 지도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게 정당 학생생활 지도 아닌데요 할 텐데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지자체가 판단하기 뭐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네. 교원이 판단할 몫으로 돌려줘야 된다. 왜? 교원 전문가, 교육 전문가이고 교원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제 소송으로 소송을 가야 가야죠. 되고 예. 아마 어느 학교 관리자나 아니면은 또 학교에서 조금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을 때 개정된 법에 근거해서 한번 소송을 해서 판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드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혹시 우리 회장님. 네.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이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이 지금 의견을 제출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육적 판단이 중요하게 들어간 이제 의견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지자체나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가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 면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법기관에서 계속 이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가려고 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형사 말고 이제 민사의 경우는 그럼 어떡하냐. 저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 역시 이게 법 개정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제 민사가 들어온다. 그럼 이거는 해당 교원이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대응을 해줘야죠. 그래서 교원은 그대로 자기 교육 활동을 이어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교원의 경우는 이제 교육청이 그 민사를 맡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만약에 해당 보호자나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그 소송도 교육청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뭐 답변을 드리는 입장이긴 한데 같이 이제 좀 의견을 모으는 의미에서 변호사님한테 이제 아까 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무고죄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고죄는 사실 좀 직접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원이 무고죄를 또 함부로 제기하기도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고발이라든가 수사기관에 이제 사법 처리를 이제 이제 요구할 수 있도록 이제 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교사 개인은 이제 이거는 정말 무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무고죄로 제기를 하는 건 상당히 또 부담을 안고 교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교육청이 확인해봐가지고 정말 이거는 무고죄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그러면 교육청이 그 부분도 같이 수사기관을 고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담을, 쟁송에 대한 부담을 교육청이 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은 어떤가? 혹시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이시고 현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온 질문 중에 그 분리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조금 교사 관점에 서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교실에서 학생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게 내가 분리 대상이 된다 생각해 가지고 분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또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 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든 어찌 보면은 조금 뭐 언성을 높였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분리제도를 보니까 내가 분리를 요청을 할 때 왜 요청했는지, 요청한 것이 타당한지를 굳이 교사에게 묻지를 않더라고요. 일단 교사를 믿고 분리를 신청하면 학교의 분리 담당관이 뭐 이제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담당관이 될 수도 있고 따로 배정된 그분들이 와서 바로 요청하면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거기에서 아동의 그 학습권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부모를 소환해서 하고 이렇게 돼서 교사는 그냥 그 일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학생은 다음번에 분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도로 한번 하고 기록했다가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경우는 화를 내서는 안 되죠. 일단 화내면 내가 아동학대가 되니까 아주 어찌 보면 중립적 표정으로 이미 경고한 것처럼 아동 분리를 신청하겠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전화만 하면 와서 데려가는 그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아동 생활 지도를 직접 하려고 하면 현 상황 속에서는 아무튼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단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고 나면 이제 본인은 고통스러워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리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분리의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법률적인 근거를 좀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이제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말이 오가고 그 다음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그러면 정서학대나 아니면 신체적 학대 이런 걸로 이제 이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영역들이 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이 고시의 근거가 되는 게 시행령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시의 법규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가면 어떤 변호사가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법률에다가 명시하는 이제 입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이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저기 방금 총장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부간에도 다툴 때 저 화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폭력 뭐 물건 집어던진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애 잘 되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화를 내신다거나 뭔가 아이가 뭔가 이제 욕설을 하니까 참다 못해서 같이 뭘 맞대응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리걸 마인드를 배우고 교육법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판례 공부하고 법전 펴놓고 공부하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응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데도 좀 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연수를 통해서도 이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별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규정 교육부 고시 나왔죠. 한편으로는 이런 고시를 보면서 이런 규정이 필요할 정도로 이런 걸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당연한 부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당연한 거를 또 이런 고시와 법으로 만들어야 했는지 그 상황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런 고시와 규정들을 보면서 이 고시의 취지는 사실은 이것은 명시적이고 최소한 기본적인 교육 방법이다라고 선언한 것이지 이것만 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저희가 규정하면서 우려했던 거는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 또 이것만 되는 것처럼 이거가 조금만 빗나가면 또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제도와 이런 규정들을 이해할까 봐 참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근본 취지가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 지침과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없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에 딱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나 요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그 올라온 질문 중에 그 한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의 생활 지도를 가지고서 그 아동 학대로 신고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무혐의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극복시켜 줄 거냐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이 교장 대상 연수를 할 때 이미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교장이 판단해서 교육 활동, 교육적 활동으로 판단이 된다면 나중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만약 그걸 가지고 학부모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뭐 어떤 과태료를 받거나 한다면 그건 교육청이 나서서 끝까지 방어를 하겠다. 뭐 이런 좀 선언이나 아니면 공식 공문이 학교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이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부터 가장 먼저 한번 그 공문이 시행되도록 한번 변호사님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전남 교육청의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전남 교육청에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제일 느끼는 게 그 부분들일 거예요. 관리자분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에 있는 이제 이 공무원분들, 이분들이 인식이 아직 안 바뀌어 있다. 이런 부분일 텐데요. 지금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장 신규 자격 연수할 때도 이제 교권 부분 맡아가지고 이제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그 교장 자격을 받을 때마저도 이것과 관련된 법적인 연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기껏해야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밖에 안 받아요. 그 내용 속에 이거 다 배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육법과 관련된 연수들을 제대로 관리자들 대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요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안 해줍니다. 총장님이나 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지만 잘 안 움직여요. 이거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의가 이제 교육청으로 오겠죠. 그럼 교육청 담당자 입장에서나 또 교권 변호사님 중에도 의견을 여쭤보면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가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전남교육청에 건의를 하려고 생각했더니 그러면 당연히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면 그런 근거 자료를 좀 생산한다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질문 중에 오늘 이제 다양한 그 입법 사항이 남았는데 이게 정말 그 반영이 되게 하려면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어떤 행동 지침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자기들도 우리도 노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게 입법에 좀 반영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입법 조사관님. 네.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포럼을 좀 공동으로 준비한 이제 협회장님도 그런 걸 질문을 하셨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건 동시에 가는 건데요. 리걸 마인드를 좀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들께 직접 하시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를 자꾸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기회될 때마다 이런 걸 열어달라 그리고 이런 걸 해달라 하는 요구들을 자꾸 이제 우리 예비교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포럼 이게 이제 포럼이 앞으로도 좀 이제 2회, 3회 계속 이어질 텐데요. 계속 참여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리걸 마인드를 좀 갖춰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의견들을 좀 내셔야 돼요. 의견 내는데 무슨 법률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건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의견들을 내시라는 거죠. 근데 어디다 냅니까? 하고 이제 통로가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교육청이나 뭐 단체나 이런 데도 하실 수 있겠고 이런 포럼이 열릴 때도 의견들을 좀 제안하시면 그러면 지금 이제 포럼에서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들이 이런 제안들을 나름 고민하시면서 또 학부모 입장, 학생 입장도 고민하고 하면서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을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게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이다 또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법적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하 변호사님이나 또 이제 총장님이나 이렇게 좀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정한 시점에 입법적인 제안들을 함께 해나갈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국회의원도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를 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일단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농담으로 하지만 또 진담이기도 한 게 뭐가 있냐면 교원 지위 향상법에 보면 어떤 지방에서 행사를 할 때 교사를 우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보면 좌석 배치에 있어서도 그냥 경찰이나 경찰서장, 시의회 의원, 뭐 군의원보다 훨씬 열악하게 대접하고 소개도 잘 안 해주고 뭐 그래서 제가 보장된 법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교사들 스스로가 교원지위 향상법 그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만약에 갔더니 홀대를 하거든 다시는 이러한 행사에 교원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다양하게 보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그걸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으로 행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교원 대상의 그 법 교육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들이 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중등 교육법에 과거에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했지만 이제는 교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내 스스로가 그 법이 뭔 줄 알아야 거기에 따라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제 선생님들께서도 법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2분 남았습니다. 두 분께 각각 1분씩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받아가면서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 발표자 강연 시간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더 많은 거는 잘 경험 못 하셨죠? 네.
정말 선생님들 의견들을 저도 정말 가까이서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입법이나 정책으로도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포럼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산 변호사님. 저는 법률가이긴 하지만 교육과 법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법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또 형사처벌하는 일이 이게 교육적이지 않고 또 현장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 교원들을 자꾸 법 앞으로 법으로 대응하도록 또 법으로 맞서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법이 없어도 되는 학교, 법이 없어도 되는 교육으로 다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법률가이면서 그 법에 좀 거리가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 중에 교사가 자꾸 법전을 뒤지면서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가 이런 걸 연구할 때가 아니라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미래를 밝게 도와줄 것인가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교권엔 교육법 포럼이었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서 국회를 통해서 입법으로 반영이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시면 아마 더 교육하기 좋은 나라, 학교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많은 수고를 해주신 대한교육법학회와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교권엔 교육법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